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티클 필터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만약 가장 좋은 웨이트만 선택하게 된다면 PF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리샘플링 편은 뒤에서 슬램 쪽에서도 제가 더 얘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리샘플링은 이 임포턴스 샘플링 웨이트를 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뒤쪽에서도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제가 짧게만 하고 가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관측한 값이 있고 파티클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만약 선택을 하겠다. 1등만 기억하겠다 라고 하면 ZK에게 제가 가까우면서 이 부분에 확률 밀도가 제일 높을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2차원 커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만을 선택을 해서 나머지는 다 제거하고 이 부분에만 웨이트를 나눠 갖도록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게 예제가 PF3이고요. 이렇게 하고서 결과를 보시면은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옵니다. 이야, 빨간색. 지금 여기 제가 겹쳐서 보이게 하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빨간색은 아까 여기 빨간색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관측한 게 아니라 파티클 필터를 거치고 나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1등만 기억을 했더니 더 안 좋게 나타나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얘가 갑자기 툭 튈 수가 있는데 그 튀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만 찾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 좋은 애가 있는데 이 녀석을 요것만 선택을 해버리면 이 좋은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더 힘들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세계관에서는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샘플링을 써서 1등뿐만 아니고 얘뿐만 아니고 다른 애들도 같이 살아남기게 해야 결과가 훨씬 좋게 나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스토캐스틱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포를 정확하게 얻는 게 목표이지 제일 좋은 값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분포가 작아지게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칼만 필터나 파티클 필터의 목표는 얘네들이 한 점에 모이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많은 경우에 그래서 한 점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만 살아남기게 하면 좋겠지만 얘네들의 분산값이 작아지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칼만 개인을 구할 때 코베리언스 P가 작아지게 만드는 게 의미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작게 하는 게 목표이지 이게 한 점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작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것들이 관측 결과하고 비슷한 것들이 좋기는 하지만 일부는 바깥에 있어서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걔들 중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베스트만 뽑지 않습니다. 근데 이 리샘플링은 여전히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되게 조심스러운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이게 좋은 것만 찾지 않는 이유는 한 점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분산값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분산 결과가 나쁜 건 버리지만 이 분산 결과가 Z값 근처에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측을 한 데이터들이 노이즈가 있어서 그래요. 또 관측을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빨간색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튄 값하고 똑같아야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아까 보시면은 실제 관측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해당하는 값하고 비슷한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 사이를 관통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 베리언스가 코베리언스가 작게 하는 게 목표다라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나 파티클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분산값을 작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정도는 꼭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대학원 시험을 면접을 본다, 보는데 그러면 칼만 필터나 파티클 필터의 주요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면 분산값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겠죠. 질문할까 진짜? 메모인데 굳이 질문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임포턴스 샘플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웨이트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굉장히 심오한 문제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베리언스의
웨이트에 대한 베리언스를 따로 평가를 해서 웨이트가 얼마만큼 흔들리고 있는가도 하나의 척도로서 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너무 많이 흔들리면 웨이트가 너무 많이 작은 것과 큰 것들이 합쳐져 있어서 그 분산값이 되게 크게 되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웨이트 값을 토대로 해서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한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져 있어도요, 여기에는 이 분산 결과들이 가운데 Z 값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얘들을 리샘플링해서 뭔가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관측값 주변에 작은 분산으로 분포되게 하는 것들이 최고정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제는 NEFF가 N 스레졸드보다 작으면 리샘플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리샘플링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얘네들의 분산값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되게 고르게 퍼져져 있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아까 얘기 드리면 Z값 주변에, ZK 주변에 이렇게 퍼져 있을 텐데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 해당하는 높이 정보들이 다 웨이트가 되기 때문에 웨이트의 분산값이 되게 작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웨이트의 분산을 가지고 그 분산값이 여기 이제 뒤집어져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분산값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리샘플링하고 분산값이 좁으면 굳이 리샘플링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뒤에 슬램 쪽에서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의 분산을 보시면 지금 어떤 경우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값들이 쭉쭉 찢어진 경우에는 리샘플링을 해야 되고요. 어떤 분산은 이렇게 웨이트 값들이 이 근처에 예쁘게 몰려 있으면 얘들을 리샘플링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다음 스텝으로 보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파티클 필터하고 칼만 필터의 차이는 10개의 레전드를 쓰게 되면 최소한 22 곱하기 20의 매트릭스가 생깁니다. 레전드가 각각 2차원인데다가 현재 위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칼만 필터를 쓰게 되면 10개의 레전드만 있고 각각의 거리를 토대로 해서 현재 위치를 추적할 때 무려 22 곱하기 20이라는 매트릭스가 나타나고 연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자, 그런데 파티클은 로그 n 스타일이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로그 n이라서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정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연산량이 아주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디멘전이 작을 때는, 하지만 이제 파티클 필터는 파티클 개수가 200개, 500개는 돼야 되니까 디멘전이 작은 데에서는 칼만 필터, 디멘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 디멘전은 레전드가 적을 때를 얘기해요. 레전드가 적어서 매트릭스 디멘전이 작을 때에는 칼만 필터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파티클 필터는 몇백 개씩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디멘전이 커지면 압도적으로 파티클 필터가 칼만 필터보다 좋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칼만 필터의 변종 EKF를 써서 슬램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무조건 다 이 파티클 필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 지나서 13년도부터는 이제 오브젝트 리커그니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ORB 슬램을 쓰고 있는데 이 ORB 슬램은 여기에 있는 구조들하고 되게 다릅니다. 그런데 ORB 슬램의 기능들을 결국은 분석을 해보면은 파티클 필터나 칼만 필터가 하려고 했던 분산값을 좁히는데 코베리언스 P 똑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얘네들보다 장점이 피처를 고른다거나 하는 걸 분해서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PF도 안 쓰고 ORB를 쓰지만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기업은 PF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티클 필터 편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챕터인 맵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는 제가 다시 올릴게요. 드디어 8장 맵까지 왔고요. 지금부터 이제 보강주까지 해가지고 달리면은 맵은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프로바빌리스틱 로보틱스에서의 사실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맵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맵 그리는 거는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 드렸고요. 여기 로봇이 있고 움직이면 거리 정보들, 스캔 데이터들을 가지고 얘는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여기 동그라미들이 스캔된 데이터고요. 돌아다니면서 현재 맵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 이 파란색들은 다 장애물이고 여기는 벽입니다. 여기만 돌아다녔기 때문에 현재 이만큼만 알고 있고,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이라는 표현을 갖고 보면 이 부분들이 아주 완벽하게 맵이 안 되고요. 여기가 점점점 기울기가 좁아지면서 이제 데이터가 확실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아직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퍼져 있으면서 로봇이 여기가 정확하게 벽인지 아닌지 확률이 되게 낮게 나타나는 중입니다. 왼쪽으로 한번 턴을 해보고 오른쪽으로 도네. 오른쪽으로 돌면 이제 이 영역들이 바뀌면서 아 여기 장애물이 위치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냅니다. 맵은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위치를 되게 부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방법론을 써서 맵을 그리는 것이라서 무슨 GPS 정보를 가지고 그리는 것처럼 디터미니스틱한 게 아니고요. 이 슬램에서의 맵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률로 이 부분이 장애물이다 아니다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가본 데는 확률 빵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장애물의 확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살짝 봤죠. 여기 이 부분들은 점점점 늘어나면서 여기는 이게 장애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조금 애매한 지점이고, 올라가서 돌아보면 이제 불확실한 영역들이 굉장히 확실해지면서 단단하게 확률적으로 여기는 장애물이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이 부분은 안 봤기 때문에 맵상에서 완전히 결정이 안 났죠. 이쪽을 보면서 이제 맵이 거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램에서의 맵을 지난번에 모 교수님이 레이저 스캐너의 결과물을 보더니 이건 뭐 맵이 저절로 그려지겠네, 다 그려졌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은 슬램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슬램에서는 레이저 스캐너의 정밀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비전 센서의 정확도가 상관이 없어요. 슬램은 확률 기반으로 맵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탐색을 하고 그 부분을 관찰을 하면 확률적으로 그 부분에 막혀 있다 아니면 열려 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잘 안 가면 갈 수가 없는, 예를 들면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갔다 또는 남학생 기숙사에 들어갔다, 내부를 잘 모르잖아요. 남자는 남학생 기숙사를 알겠지만 또는 우리가 잘 안 가본 건물, 저는 여기 반대편에도 잘 안 가봤는데 거기를 한번 갔다 오면 대충은 이렇게 생겼는데 하고 머릿속에서 그려지지만 그게 다소 불확실하죠. 머릿속에서 완벽하지 않아요. 자주 가게 되면 그 부분이 완벽한데, 또는 여러분들이 뭐 산단 건물 5동 같은 데 가보시면은 그 위로 더 많이 안 올라가 본 학생들은 그 위는 한번 가봤는데 이런 것 같긴 한데 이랬는지 저랬는지 좀 불확실하죠. 그렇게 맵을 진짜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맵을 그릴 때도 정확하게 한 번 갔다 와서 거기를 외워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이러한 짓거리를 했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주말에 나와서 실제로 우리가 가본 곳이지만 맵을 눈으로 보고 대충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그릴 거예요. 컴퓨터로 그리는 거 아닙니다. 소리가 작아서. 소리가 작아서 제가 아마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카메라를 들고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추정 60분 같다.
여기 이제 많이 보시는 골목이 되겠고요. 이렇게 쭉 갑니다. 카메라 뭐 당연히 들고 가기 때문에 흔들리고요. 여기 지나갈 때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변태 같아서 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카메라 숨기고 지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을 제가 명확하게 안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하고 이쪽 복도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3층 끝에 흡연실이 있는 데서 지금 출발한 거고요. 아마 여기 건축가인가? 하여간 여기 어딘가 지나가요. 위에도 한번 보고 이쪽에 불확실한 면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한 번은 봐줘야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또 갑니다. 가다가 옆에도 한번 보고 이쪽 공간이 이 위는 이제 모르겠죠. 뚫려 있다라는 건 알지만 거기에는 관찰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고요. 여기 이제 어두운 공간이죠. 어두운 공간이라 센서가 뭔가 아까하고는 다르게 보일 거고요. 지나가다가 이건 절대 여학생을 본 게 아닙니다. 사진을 본 게 아니고요. 여기 여학생 휴게소 이쪽 봤고, 그렇지만 이 위하고 밑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겠죠. 카메라로 한번 보긴 했지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어두운 복도. 우리 과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날. 그래서 요새 308, 307 관통을 해서 제 방까지 갑니다. 여기도 살짝 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였는데 맵을 그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쭉 또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서 정보가 불확실해져야겠죠. 이 과정을 토대로 해서 연필로 앉아가지고 지도를 정말 그려봅니다. 여기가 흡연실이고 기억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문이 있었고 이쪽 부분에 학생들이 몰려 있었는데 여기 뭔가 뚫려 있고 여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가다가 보면 여기 캡스톤 있고 여기 끝에 와서 이쪽에 빈 공간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여기 문이 있다고 제가 잘못 그렸어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이 녀석을 꺾어서 여기 문이 있을 수 없죠. 문을 요 밑에다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뭔가 계단이 나오고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쯤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이 지도가 과연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영상 정보만을 가지고 또는 자로 쟀다 하더라도 자로 뭐 1m짜리 자로 재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정보들이 끝에 가서 보면 딱딱 아구가 안 맞겠죠. 그래서 이 뭔가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는 거에 오차가 왼쪽에 거리 재고 오른쪽에 거리를 재면서 오더라도 끝에 가면 양쪽 길이가 서로 달라져 있는 것이 지도 작성의 문제점들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관측 오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린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연필로 지워가며 다시 한번 그 장소를 가서 확인하고서 연필로 지워서 다시 그려야 되겠죠. 자, 맵이란 이런 겁니다. 맵은 한번 훑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훑어서는 확실한 것들이 없고요. 여러 번 관측을 해서 그 부분의 데이터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하고 같은지 틀린지를 확인하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지워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 지워서 업데이트 한다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맵 빌딩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잘 보시면 비디오만 가지고는 거리 정보가 불확실하죠.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예측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 실제 레이저 스캐너를 달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위치가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났을 때 결국 나중에 다시 고쳐가지고 그 부분 삭제하고 다시 해야 되고요. 계단 보면은 계단 위 아래가 뚫려 있긴 하지만 그 위에 뭐가 있을지 거기 공룡이 사는지 악어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거 모릅니다. 이거 불확실한 정보예요. 우린 그냥 계단이란 정보만 알았을 뿐이지 정말로 이 밑에 내려가면 바다가 나오는지 저 위로 올라가면 미국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는 제가 찍지 않은 공간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놓친 공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이즈가 있어서 어디는 불이 꺼져 있고 어디는 불이 켜져 있어서 정보 취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게 슬램에서 맵을 그릴 때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요새 뭐 테슬라 자율주행이 죽인다 뭐 이러는데 다 헛소리고요. 저는 제가 짜서 넣으면 모를까? 절대로 자율주행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건 그래도 할만한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놓친 부분,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변태같이 보이니까 왼쪽만 살짝 보고 여기는 아예 못 찍었었어요. 그래서 맵을 완벽하게 그리기가 한 번에 그린다는 건 불가능하고 여러 번 그리면서 여러 번 방문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근차근 정확한 데이터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맵이라고 하는 것들은 불확실한 정보들, 아직 가보지 않은 곳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스캔하니까 몰랐죠. 여기서 멈춰보면 여기만 이렇게 살짝 여기까지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살짝만 봐서 이 부분은 아직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를 더 많이 보게 되면 이쪽이 이제 뻥 하고 뚫린 공간으로 바뀌겠죠. 이런 작업을 도대체 어떻게 프로그램화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슬램에서 맵을 그리는 주요 기능 중에 하나, 주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례에서 보시면은 거리 정보를 알기가 되게 어렵구나. 거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자로 잴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내 위치에서 뭔가 몇 가지의 거리들을 잴 수 있는 메저먼트하는 도구들이 필요하겠고요. 이거 메저먼트 관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관측 오차는 들어갑니다. 슬램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유리평면, 유리 창문 있죠. 복도 같은 데를 레이저 스캐너가 훑게 되면 이게 뚫린 건지 아닌지 그 부분에 값들이 부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관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는 TV니까 관통이 안 되지만 유리 문의 경우에는 레이저가 관통을 해서 조금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맵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은 뭔가 확실하지도 않고요. 빠진 데도 있고 노이즈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연필과 지우개를 그리는 것처럼 맵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업데이트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 맵에서 예상이 되는 문제들이고요. 마지막에 하나 있는 건 더 뭐냐. 이 현재 위치가 내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맵을 그리려면 옛날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 그릴 때부터 있는 문제지만 나침반만 가지고는 지도를 그릴 수가 없고요. 6분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위도 경도가 대충은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위치는 산속에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옛날에 산악 보고 같은 거 해보시면 산악 안에서 독도법 가지고서 현재 위치를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데 어두운 숲속에 있으면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GPS가 생겼으니 GPS를 많이 요새는 응용을 합니다만 실내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GPS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 드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 것처럼 현재의 위치를 알면 맵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맵이 있으면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있죠. 독도법 보시면 지도 한 장 가지고 찾는 거잖아요. 지도가 있어야 현재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처리하는 확률 기반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바로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슬램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슬램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인트로라서 짧게만 제가 찍고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